안녕하세요. 지속적인 긍정의 사고는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강한 긍정의 마음으로 한 걸음 정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강에 걸쳐서 무역영어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교재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진행하셨던 내용들을 기초 개념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영어의 기초 1장에 보시면 무역영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복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첫 페이지에 1번 무역영어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우리 무역영어는 무엇입니까? 네,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제가 포인트 해드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재하시게 되면 그 부분만 출제가 됩니다. 제가 문제 강의를 통해서 향후 진행될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킹해드리는 부분만 여러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무역영어란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두 줄 내려오시면 표준적이고 문어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무역영어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2번에 무역영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는 어디죠? 네, 첫 번째가 무역서신입니다. 두 번째가 무역서류. 세 번째가 국제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첫 줄에 밑줄 치시겠습니다. 무역서신, 무역서류, 그리고 국제무역법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장에 무역서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시겠습니다. 무역 당사자들의 의사 전달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을 하는 과정 중에 당사자들이 의사를 나눌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선적을 앞당겨 달라, 결제를 앞당겨 달라 등등의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 통신문을 통해서 전달한다.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2번에 무역서신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관습적인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와 필요에 따라서 기재하는 우리 보조 요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레터헤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서신을 보시면요, 이 상단에 우리 보내는 사람, 송신자의 주소가 기재가 됩니다. 주소, 그리고 상호,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기재가 되고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이 우리 디자이너화돼서 이니셜로 박혀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서신을 보내는 날짜가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 송진사 주소 밑입니다. 거기에 우리 수신자 성명이 기재가 됩니다.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주소나 동일하게 전화번호 등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목과 함께 이 서신의 어떤 본문이 기재가 됩니다. 네, 요 양식이 항상 고정 세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결미 인사가 나오고 그 밑에 서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 좀 체킹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 서신에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레터헤드라고 되어 있죠. 이 레터헤드가 바로 송신자, 주소나 상호, 전화를 말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데이트, 발신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인사이드 어드레스, 이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사이드 어드레스는요, 수신자의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셀루테이션, 우리가 이제 서두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본문 바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이 나오겠죠. 이 제목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 주소하고 우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6번에 보시겠습니다. 결미 인사라고 나옵니다. 우리 결미 인사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인사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ly yours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face
fully yours 또는 sincerely yours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서도 출제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결미 인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서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요 우리 우측 하단에 이 보내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다. 뭐 그 정도만 아주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 요소는요.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요. 첫 번째 레퍼런스 넘버 나오죠. 참조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류를 철할 때 찾기 쉽게끔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요. 어텐션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조인이라고 해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뭐 김대리한테 또는 뭐 김 과장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그 지칭을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letter subject, 이게 표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제목과 비슷하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하나 하시죠. identification mark. 자, 관련자 약호라고 하는데요. 우리 외부 회사로 문서를 보낼 때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어떤 출처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문서 작성자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이건 단어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자, enclosure notation에서 동봉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과 함께 이 통신문과 함께 우리 가격표가 같이 간다. 또는 우리 뭐 카탈로그가 같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6번 거기 보시면 메일링 디렉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우편의 종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의 우편으로 가는지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 우리가 배송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7번 항목에 우리 카피 노테이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 배부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지라고 쓰셨죠? 이렇게 탄소 복사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문서들을 우리 문서로 이제 남기기 위해서 이중으로 남기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복사지, 먹지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요. 한강 트레이딩 코 LTD라는 상호로 해서 일정한 문서에 대한 양식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자, 맨 위에 뭐가 있다? 한강 트레이딩이 바로 우리 이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주체에 대한 오류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 레터라고 합니다. 레터 헤드 보내는 사람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 수신자 상호를 인사이드 어드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조인 어텐션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본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크 셔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 한가운데 실크 셔츠 밑에 concer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cerning. 그래서 19년도 시험에서도 이게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뭐에 관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about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on을 씁니다. on은 이제 주로 전문적인 것이거나 학술적인 내용에 관해서 언급할 때 o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regarding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같이 써보세요. 그 다음에 concerning. 네. 그리고 as to, as for. 요게 시험에 나왔죠. 19년도 시험에 as for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as regards.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한번 적어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with regard to. 그 다음에 우리 with respect to. 뭐 요 정도요. 이 전치사가요. with에서 뭐 in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with나 in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리고요. 이제 when it comes to. 요것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when it comes to. 네, when it comes to. 그리고 as far as. 자, 우리 요 소재가 여기 등장하고요. 그에 걸맞는 비동사가 오고 concerned가 옵니다. 이렇게 압축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을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효율성 있는 준비, 전략적 사고, 그리고 압축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9년도 시험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까지 여러분들은 한 번에 압축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네,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문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요. 우리 JHMH라고 나오죠. 그건 관련자 약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봉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PS 추신을 해서 by airm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치사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교통이라든가 통신과 관련돼서 전치사는 b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y 이메일, 이메일에 의해서 보내겠다. 또는 by 뭐 기차로 물건을 보내겠다. by trai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by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무역서신의 3번 목차 형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메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한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4번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네,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입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 암기 드렸는데요. 그 5가지가 있었습니다. 밑줄 쳐보시겠습니다. 정확성이죠. 정확성. 영어도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 2번에 우리가 명료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간결성,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5번 항목의 예의성. 이렇게 5가지가 우리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이 되겠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역의 3대 서류. 우리 다 암기되셨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 네, 송장, 그리고 운송 서류, 그리고 우리가 보험 서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3장에 무역 서류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부분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영어로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만 제가 다시 한번 별표를 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요. 그 3번째 있는 청약서 offer sheet입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네, 그리고 6번째 보시면요. 구매 주문서라고 있습니다. 네, purchase order라고 해서 실무에서는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2번의 이행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송장이 등장합니다. 송장, 인보이스라고 하죠. 인보이스는 뭡니까, 여러분? 네, 제가 한 5차례 정도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 수출상이 발행하는 우리 물품에 대한 명세표이자 가격표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이 송장을 기반으로 해서 여타 서류들이 우리가 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항목에 운송 서류가 나오는데요. 운송 서류에서도 넘버원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선화증권이라는 영어로 Bill of Lading이라고 되어 있죠. BL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역이 메커니즘이 안 돌아갑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화증권은 누가 발행한다? 한진과 같은 선박회사가 수출상이 물건을 우리가 운송 의뢰했을 때 물건을 수령했다라는 증빙으로서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발행해주는 서류다. 권리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추후에 자세히 운송편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환어음이라고 있죠. 환어음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이죠.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이제 들어오시죠. 환어음은 Bill of Exchange다. 이건 뭡니까? 수출상이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다. 돈을 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우리 보통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순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환어음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우리 지급 명령서, 지급 위탁서라는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역환 방식이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역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채권자가 발행하는지 채무자가 발행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4번째 신용장이라고 있습니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제가 가볍게 설명드렸습니다. 결제 파트에서 물론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신용장 같은 경우는 뭐다? 여러분,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그죠? 그래서 수출상의 크레딧 리스크,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우리 수백 년 동안 사용된 결제에서 가장 으뜸의 서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요. 우리 기타 서류에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있습니다. Letter of Guarantee라고 있죠. LG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파손 화물 보상장이라고 있습니다. Letter of, 자, LI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파손 화물 보상장.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국제 무역에 대한 정의,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이국 간에 존재하는 우리 법 체계와 우리 상관습과 언어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가 물품을 대상으로 맺게 되는 계약이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체적인 과정은 이미 보신 대로 성립의 과정, 그리고 이행의 과정, 그리고 종료의 과정이 있었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법리,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지난 시간에 개념은 파악하셨습니다. 우리 통일적 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양자가 상이한 국가에, 상이한 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해 거래에서 어떤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고 특정국의 어떤 국내법을 우리 당해 거래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 법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상대편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예 법의 공백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다. 그래서 우리 국제 관계에서는 우리 이런 법을 어느 관계에서나 적용되고 어느 우리 거래에서나 어느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국제협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국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무역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개를 구분 못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제 수강생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향후에 공부하실 우리 3대 소스라든가 기타 협약 규칙에서 아주 개념의 혼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사항은 협약이라는 것은 법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체약국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제규칙이라는 것은 민간단체 ICC라는 그죠? 우리 상인들의 계모임 수준의 그런 곳에서 우리 통일된 어떤 거래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쪽이 어느 것이다? 협약이다. 국가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협약이고요. 국제규칙은요. 민간단체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우리 계약서에 이 규칙을 사용하겠다라는 준거문헌이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당해 거래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즉 법의 위치에 있는 이 협약을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우리 컨벤션 단어 기억하십니까? 네, 최약국이 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델법으로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있었다. 네, 근데 모델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필기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시겠습니다. 우리 최약국은 우리 채워지기가 그 수를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죠. 협약을 만들고 나서 그 협약이 발효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대표적인 협약 CISG, 비엔나 협약도 80년에 지정이 돼서 88년이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 수의 최약국수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약국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은 우리 사문화됩니다. 네,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또 단점이 있습니까? 최약국수를 채우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네, 협약을 제정을 했으나 가입을 안 하는 거죠. 네, 왜 가입 안 합니까? 우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척이 된다라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것을 유엔에서 제정을 하고 당사자들이 각국에서 신생법을 제정할 때 이 모델법을 참고토록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법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유엔에서 제정했으나 자국에 이미 탄탄한 국내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델법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국의 법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충실히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 과정으로 일부를 보셨고요. 이제 5장부터 국제무역의 개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에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뭐 그런 수업들은요 다 여기서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의 비전공자분들은 상당히 힘들죠. 무역의 개념부터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BL 같은 개념, LC 같은 개념, 뭐 협약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그냥 모른 채로 쭉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의 진척이 우리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무역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포인트는요. 국제무역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개무역이라는 것이 있고 중개. 그러니까 아이와 여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반드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연계무역입니다. 연계무역. 네, 그래서 이제 복잡 난해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수업만 잘 들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출입의 절차나 과정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관세법에서도 배우실 내용이지만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만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는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연계무역 방식만 우리 이 시간에 잡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두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내용, 핵심을 못 잡는 거죠. 저는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이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우리 이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거기 5장에 국제무역의 개관에서요. 1번 로마자 1번에서 국제무역의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5장은요. 무역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암기를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국 간에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상은 이제 국제거래는 시대에 따라서 그 대상 분야가 이제 달라집니다. 무역의 대상 분야가. 그리고 거래 형태도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거래의 대상은요. 첫 번째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 구스는 전통적이고 협의의 무역에서는 물품을 거래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의 무역. 협의의 무역이 있고 광의의 무역이 있는데요. 협의적 관점에서 보면 물품만을 무역의 대상으로 봅니다. 1950년대까지 물품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노동이나 서비스, 최근에는 뭐 서비스 무역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에 등장을 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본. 이건 90년대 이후인데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자본 무역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빈도는 자본 무역이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보다는 떨어지지만 금액의 크기로 보면 이 자본 무역이 지금은 압도합니다. 위에 있는 상위 두 개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건요. 물품입니다. 제가 이제 색을 입혀놨는데요. 여러분 물품에 대한 무역을 공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이동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상거래입니다. 무상거래는 대금의 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호물자라든가 또는 원조. 우리가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원조해 줍니다. 그럼 뭐 대가가 수반되지 않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임대차는 대가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이전이 뒤돌아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일이
만기에 도래하게 되면 물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타국에 전달하는,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임대차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매매입니다. 세일.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도 뒤따르고 그리고 대금의 결제가 수반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금 결제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래서 매매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핵심적인 우리 3대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CISG라는 거 있었죠. 그러면 유엔에서 지정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법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는 가입이 되어 있죠. 현재 체약국이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CISG 체약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당사자와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적용이 자동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리모컨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국내 거래를 하게 되면 국내 상법이 적용되지만 미국에 있는 수입자와 거래하게 되면 CISG가 자동 적용된다. 그래서 법의 이중적 적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ISG를 보시면요. 이 C가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컨벤션, 컨트랙트의 약자고요. 이 I가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요 S가요. 바로 요 세일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이 CISG가 핵심적인 우리 시험의 어떤 소스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무상거래나 임대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 매매, 세일에 대한 부분에 이 세일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G가 바로 뭐겠습니까? 굿즈죠. 물품. 그래서 우리는 물품에 대한 매매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거래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이게 순차적으로 거래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물품 이동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매매에 초점을 맞추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무역의 대상에서 4번의 자본거래라고 있죠. 이 자본거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는 무역의 형태인데 인베스트먼트 이건 WTO 협정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로마자 3번에 보시면요. 이제 국제무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긴 이미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괄호 1번 보시면요.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위험이 발생합니다. 왜요? 양자는 우리 법체계와 우리 상관습과 언어 등을 달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험이 상존합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크레딧 리스크. 요 영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레딧 리스크는 이미 신용장에서 공부를 하셨죠. 뭡니까? 이것은 수출상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위험. 네, 이런 것이 크레딧 리스크고 이러한 크레딧 리스크는 무엇으로서 우리가 완화할 수 있다?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우리 회피할 수 있다. 라고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멀컨틸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 위험이라고 하죠. 상업 위험. 이 상업 위험은 우리 계약과 합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물품을 받을 위험. 이게 바로 멀컨틸 리스크. 물품을 아예 배송받지 못하거나 불합치한 물품을 받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멀컨틸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가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크, 운송 위험입니다. 우리 운송 중 위험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장기간.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의 위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exchange risk, 환 위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체킹 드리는 것만 여러분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change Risk. 이것은 환위험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5번에 보면 Contingency Risk라고 해서 비상 위험입니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 해당 국가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내란이 발생하거나 특정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비상 위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제무역의 특성은 정형화된 국제 상관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FOB 같은 게 뭡니까? FOB 기억나시죠? FOB는 수출국의 본선에 수출상이 물품을 이렇게 선적하는 그 순간 수출상의 인도 의무가 마무리되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게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조건입니다. 그렇게 무역에서는 당사자 간의
우리 관습이라든가 관행이 꾸준히 이렇게 무역의 어떤 조건으로서 고착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 우리가 인코텀즈도 CISG와 함께 3대 소스 중에 하나고 그건 규칙 수준이다. 그래서 단단히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요. 2020 개정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보시면요.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물은 계약 당시에 우리 수출상이 당의 물건을 계약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것을 현물이라고 하고요. 향후에 취득이 되거나 향후에 제조가 될 물품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역거래에서는요. 현물보다는 향후에 취득하게 될, 생산하게 될 선물 거래가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이라는 행위는 필수적이죠. 무역에서. 매도인이 우리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항공도 있고 해상도 있고 뭐 철도도 있고 육상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복합 운송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무역 거래에서는 우리가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왜죠? 대량으로 우리 운송이 가능하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나 운송비가 저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상이 핵심이 되겠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얼마나 많은 화물이 한 번에 운송이 될 수 있냐면요. 2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가 우리 컨테이너 선에 몇 개 정도가 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14,000개 정도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도 선박에 14,000명 실리기도 힘들 텐데 20피트 컨테이너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컨테이너가 14,000개나 실려서 바다로 운송이 됩니다. 네. 그렇게 무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운송이라는 것이 있죠. 복합 운송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추이하시겠지만 반드시 2종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이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2종 이상. 네. 그래서 철도에서 항공기로 가거나 뭐 선박에서 철도로 가거나 이렇게 운용이 돼야지 같은 운송수단 두 개가 결합되는 경우는 복합운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네, 우리 항공운송이 우리 해상운송과 대별이 될 텐데요. 이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고부가가치 상품 또는 경량화물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되고요. 우리 운임이 다소 비쌉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상과 항공은 항상 대별되게 운송수단으로 이용이 된다. 괄호 5번에 보시면요. 다수의 관련 당사자와 복합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겠으면 우리 운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과정이 따르죠. 우리 수출상이 물품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쌍무계약상의 의무인 대금 결제를 할 텐데 결제 행위가 뒤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물품의 멸실과 손상을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보험도 우리가 부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계약은 다수의 당사자가 우리 참여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당사자의 이름도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이렇구나라는 수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러, 우리가 수출상 엑스포터라고도 하지만 매매계약에서는 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 셀러가요. 우리 한진해운과 같은 우리 운송회사에게 물품을 우리가 운송을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무엇을 발행받습니까? 운송 서류 발행받죠. 대표적인 서류가 BL입니다. 그리고 그 셀러가 물품의 멸실 손상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자와 또 보험 계약도 체결합니다. 셀러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어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우리 뭐 인슈어드, 폴리시 홀더라는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만 두세요. 보험 이 시간에 하실 거니까. 우리 셀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한진해운에게 전달할 때는 쉬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송화인이라고 합니다. 물품을 보내는 자. 그럼 셀러 이름이 벌써 3개가 됐죠. 셀러, 수출자 엑스포터, 그리고 운송을 위탁하는 자, 쉬퍼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보험을 셀러가 이제 부보하게 됩니다. 내가 암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험 계약자가 됩니다. 보험 계약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되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또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안보험을 내가 또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보험계약자는 나이지만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이익을 보는 자는 부모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역도 그렇습니다. 셀러가 보험을 부보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바이어를 위해서. 그럼 바이어가 우리가 피보험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금은 들어두시고요. 추후에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약들이 체결이 되겠다. 네. 그리고 수출 절차 보시겠습니다. 우리 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 이게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 우리 크레딧 리스크를 우리 막을 수 있는 신용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래서 선제적인 거시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신용장을 수출상이 받게 됩니다. 통지받으면 그런 물품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무역 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물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운송 계약을 합니다. 방금처럼 한진해운에게 물품을 운송 위탁합니다. 그러면 BL 등을 제공받겠죠. 그리고 보험 서류를 우리가 취득합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수출국에서 물품이 나가기 위해서는 통관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환어음이 뭐였다? 수출상에 발행하는 우리 대금을 받기 위한 서류다.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합니다. 그걸 매입행위라고 하는데요. 배우실 겁니다. 매입해서 대금을 확보하고 추후에 환급이라는 것도 받습니다. 관세. 이 관세 환급은요. 수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원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세를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물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관세 환급은 뭐라고요, 여러분?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우리 그 수입 원료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 되돌려준다. 그런 취지로 추후에 공부하십니다. 지금은 계속 거시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을 계속 오가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지식의 안정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입 절차는요.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이제 승인이 필요한 품목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에 닿는 것들은 이제 검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음식물도 필요하겠지만 뭐 컵 같은 것도 다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50개의 개별법들이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하게 되면 수입상은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수출자에게 통지하죠. 그리고 대금 결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LC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셀러는 환어음과 BL을 제시하죠. 은행을 통해서. 그럼 수입국 은행이 바이어에게 BL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BL은 뭡니까? 우리 선화증권이죠. 그래서 이 BL이 없으면 바이어는 물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BL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이어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BL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무역 메커니즘에서는. 그리고 이 BL은 어느 지금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용장이라든가 추심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BL의 제시를 통해서 확보했다면 수입 통관을 해야 됩니다.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세법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초 과정들을 복습하셨고요. 좀 필요한 내용들을 가볍게 보셨습니다. 네, 잠깐 쉬시고 말씀드렸던 우리 연계무역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빈출이 되는 연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